최초의 철학자는 일반적으로 탈레스로 여겨집니다. 철학의 아버지, 최초의 철학자 등 철학자의 대명사격으로 여겨지다 보니 아무래도 철학자의 특징을 설명할 만한 일화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에서 언급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탈레스가 별을 탐구하기 위해 밤하늘을 보면서 걷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일본 트라키아 출신 하녀가 우주의 이치를 안다는 사람이 발밑 웅덩이도 못 본다면서 깔깔댔다는 조롱 섞인 일화입니다. 책상사에만 빠삭하고 세상사에는 깜깜이인 철학자들을 놀릴 때 자주 등장하는 일화인데요. 그러나 플라톤이 이 일화를 소개한 진짜 이유는 철학자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탈레스는 그리스 식민도시 밀레토스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밀레토스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활동한 철학자들은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가운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즉 아르케를 탐구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묶어 밀레토스 학파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오니아 지방의 특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오니아 지방은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이주해 수많은 폴리스를 세운 곳인데요.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또 동방의 선진 물품들이 이곳을 경유해 그리스 본토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문학, 달력, 동전, 종교, 기하학 등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머물렀죠. 그 중에서도 주요 무역항이었던 밀레토스는 이오니아의 중심지였으므로 아마도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지역의 가장 부유하고 활력 있는 도시였을 겁니다. 또 항구 도시다 보니 상업이 활발했고 계산에 밝아야기에 합리적인 사고도 발달했을 거고요. 그뿐 아니라 이오니아 지방의 정치적 특징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심 도시가 있는 그리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이오니아 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이소노미아라고 하는데요. 현대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이 이소노미아를 지배가 없다는 의미에서 비지배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을 이어받아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지는 이 이오니아 지방의 이소노미아가 아테네로 건너가 정착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럴 경우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소노미아보다 하위 버전의 정치 형태가 되죠. 민주주의란 인민이 지배한다는 뜻이지만 이소노미아는 지배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특성 때문일까요? 이 이오니아 지방에서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뿐만 아니라 서구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등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물은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세계를 이루는 근본 물질이자 원리인 아르케를 물은 것인데요. 항구 도시에 살았던 그는 물이 여러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했을 겁니다. 즉, 물이 얼음, 눈, 비, 구름, 안개 등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겠죠. 만물이 물이라는 주장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가 모든 것의 자양분이 축축하다는 것과 물 없이는 무엇도 생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런 추론을 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탈레스는 물이 서로 붙어서 진흙으로 변하고 땅으로 굳어진다고 봤는데요. 여러분, 어이가 없어도 나가시면 안 돼요. 탈레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세계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최초로 만물의 기본 원리를 합리적으로 궁금해한 사람 말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탈레스는 기원전 585년 5월 28일 일식이 있을 거라고 정확히 예측을 했으며 저술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그가 닮은 비를 이용해 그림자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젊은 시절 이집트에서 활동하던 그가 그리스에 기하학을 최초로 들여왔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그런 그였기에 그저 뇌피셜로 만물을 물이라고 했다기보다는 합리적 사유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신탁이나 계시가 아닌 관찰과 가설 그리고 증명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간 것이죠. 당시 많은 고대 신화들에서는 그저 이 세상이 물에서 나왔다라고만 설명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그렇다고 탈레스가 신들과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는 자연과 구분되는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영혼이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어 외부의 힘이 아닌 그 스스로 운동을 한다고 봤어요. 즉, 이성적 사유를 했지만 종교적 세계관도 혼재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탈레스는 자연과 인간지성 사이 신화적 연결고리를
쓸어버린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탈레스 이후 그저 자연 환경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자아와 이성을 따로 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자연을 대상으로 학문적 탐구를 시작하죠. 그렇게 세계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라면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최초의 서양 철학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스승 탈레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개진해 나갔거든요. 철학이 신화와 구분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앞선 생각의 비판을 통해 인식을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서양 철학사의 첫 고리가 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을 그의 제자 아낙시메네스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밀레토스라는 지역의 선후배가 근본 물질을 연속적으로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밀레토스 학파라는 범주로 묶이면서 최초의 철학학파가 생겨난 거죠. 그렇다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의 이론을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그는 탈레스의 말처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불은 왜 안 될까요? 공기나 흙은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네 가지 물질이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아르케라면 불은 애저녁에 물에 꺼져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불이 아르케면 물은 증발해버렸을 거고요. 그러므로 그는 만물의 근본 물질이자 원리인 아르케는 건조함, 축축함, 뜨거움 등 구체적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인 성질이 압도적이면 나머지 원소를 잡아먹어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현상계가 아닌 그보다 근본적인 차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세계 전체의 원리가 되는 근본 물질이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아르케를 아페이론이라고 불렀어요. 물질의 제일 앞에 있어서 아페이론은 아니고요. 이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형체도 없으며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무규정자 또는 무한정자로 번역되죠. 참고로 아르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이론이라는 추상적 물질을 아르케로 내세웠다는 건 경험적 세계를 넘어 최초로 형이상학적 사유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으로 세상을 설명해내는 거죠.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유는 인간 지성사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 생성될 때 우주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깨진 균형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거죠. 가령 물이 넘치면 불이 나타나는 식으로 견제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인즉 우주가 무한히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재밌게도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러한 자연 법칙을 사회에도 적용했는데요. 즉 우주가 생성, 소멸하는 이유는 균형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이 법칙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우주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윤리적 질서를 통합한 건데요. 무엇보다 신없이도 정의와 윤리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고도의 추상적 사유로 개념을 만들고 이 개념을 우주와 인간 공동체에 적용해 원리를 도출하려는 최초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아낙시만드로스는 혁명적 사고를 수차례 더 내놓습니다. 그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최초의 우주 모형을 생각해내 영국 철학자 칼 포퍼가 인간 역사상 가장 대담한 관념 가운데 하나라고 찬양했으며 공중에 떠 있는 모형 때문에 궤도 운동의 가능성을 만들어냈죠. 또 해와 달과 별이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거리에 있다는 현대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뿐 아니라 인류 초기의 인간이 물에서 물고기와 비슷한 모습을 하다가 나중에 마른 땅으로 올라온다는 진화론적 사고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고 가정한 것이죠. 이처럼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보다 훨씬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사유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탈레스보다 아낙시만드로스가 학문으로서의 철학과 과학을 창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아낙시메네스는 스승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을 비판합니다. 아페이론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개념이지만 경험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는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하는 물질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존재하는 것의 원인은 그 자신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진료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찾아낸 아르케가 바로 당시 아에르라고 불리는 공기였습니다. 공기는 어느 곳에나 있어요. 무엇보다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죠. 아낙시메네스는 또한 숨을 영혼 또는 생명의 원리로 이해했는데요. 그는 이 숨을 인간 넘어 세계 전체에까지 적용했습니다. 즉, 이 공기가 자연과 인간 영혼을 생겨나게 하는 근본 물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아낙시메네스는 물, 불, 공기, 흙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스승 아낙시만드로스에서 탈레스로 후퇴한 듯 보입니다. 딱히 특별한 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낙시메네스도 나름 독창적인 사유 방식으로 철학사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메커니즘적 사유를 한 것이죠. 앞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은 무한정자로서 그저 그곳에서 물, 불, 공기, 흙이라는 대립되는 물질들이 떨어져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그저 물, 불, 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응축과 희박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변화한다고 봤어요. 즉, 공기가 응축해 밀도가 높아 차가워지면 차례대로 바람, 구름, 물, 흙, 암석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밀도가 옅어져 뜨거워지면 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험 하나도 보태는데요. 입을 오므려 호하고 응축된 바람을 불면 찬바람이 나오고 입을 벌려 하며 희박한 공기를 내뿜으면 따뜻한 입냄새, 아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즉, 공기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죠. 이는 또한 양적 차이가 질적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아이디어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낙시메네스의 철학사적 의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선배 철학자인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을 종합하려고 했다는 점인데요. 생각해보면 아낙시메네스의 공기는 물처럼 시각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페이론처럼 현상세계에 없는 것도 아니니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탈레스의 현상적인 것과 아낙시만드로스의 추상적인 것, 다시 말해 경험과 이론 사이에서 고민을 한 나름의 결과가 공기인 것입니다. 마치 칸트가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이상 밀레토스 학파 세 사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밀레토스 학파는 물질 세계의 변화를 최초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닌 이성적 사유, 즉 개념과 원리로 설명해냈죠. 한마디로 이들로부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유 방식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담론은 처음에 언급했듯 이오니아 지방의 이소노미아, 즉 비지배적 분위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전제군주나 귀족 또는 사제 계급이 모든 담론을 통제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사상들이 발생하기 힘들죠. 그러나 아낙시메네스가 사망한 얼마 후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지방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추방함으로써 밀레토스의 학문적 전통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전 그리스 지역으로 퍼져나감으로써 특유의 그리스 문화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철학적 사변으로 세계의 탄생과 원리 및 성질을 연구하는 것 말입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씨앗은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의 피타고라스에 닿게 되죠. 이상 최초의 철학자들인 밀레토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